21대 총선 결과 김형주, 정호김 전 국회의원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선거 결과를 받아든 각 당의 얘기를 듣고 세 분과의 대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결과를 보면 선거 승리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 21대 국회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회,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 국민을 통합하는 국회로 만들 책임이 온전히 민주당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국민들께 약속한 일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아쉽지만 꼭 필요한 만큼이라도 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작은 힘이나마 남겨주셨습니다. 야당도 변화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얻기에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는 걸 인정합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미워도 나라의 앞날을 위해 야당은 살려두셔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지난 20일간 성원해 주신 것은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선거 막판, 이른바 범여권 180석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거의 그 말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뭐 어떤 점이 이렇게 민심을 움직였다고 보십니까? 우선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의석에서도 범여권을 다 합치면 160석 가까이 될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처럼 다당제 오히려 국민의당과 같은 말하자면 민주당 진영에서 호남에서 빠진 의석들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이낙연이라고 하는 지역 기반은 탄탄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호남이 결집하는 그래서 그것이 사전 투표에서 굉장히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선거가 밴드웨건 효과를 냈고 수도권에 이어지면서 이것이 점화가 됐다는 측면이 있고 네. 거기에 비해서 어쨌든 그걸 통해서 지역 말하자면 대립이 부활됐는데 실제로 보면 부울경 부분에서 그게 통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의 지역 기반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았다든지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예. 말하자면 정권 심판론이라든지 경제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먹히지 않았다든지 또 전체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권 심판이라 하더라도 현재 야당에게는 심판 권한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유권자의 굉장히 싸늘한 시선이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황교안 대표 리더십이라 여러 가지 실수, 공천의 잘못, 지금 현재 무소속 5명 중에 4석이 다 말하자면 공천에서 배제된 분들이 살아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까지 김대호, 차명진 이런 분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겹쳐져서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완전히 어떤 말하자면 야당에 대한 어떤 매력도, 충성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지역 기반 선거와 수도권의 참패로 이어져서 저렇게 많은 표 차이로 드러났다 그렇게 보여지는 네. 거죠. 정 의원께서도 이렇게까지 여당이 이길 거라고 예상하셨는지 궁금한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도 예상 못했고요. 여당이 과반수는 차지하겠지만 김 의원님하고 그래도 180석은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이렇게 복기를 해봤어요. 예. 근데 불과 한 달 전인 3월 20일까지도요. 그 집권당과 정부가 그 코로나 대구에서의 엄청난 확산이라든지 마스크 문제로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통령이나 집권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데 그게 야당의 반사이익으로 오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야당이 한 게 뭐냐면 통합 시도를 해가지고 조금씩 그 이미지가 좋아지려는 찰나에 공천의 문제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판에 그 막말 또 리더의 그런 어떤 자잘한 말실수 거기다가 사고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서 결국은 유권자들이
소위 이제 이런 큰 선거를 하면 이제 그 소위 황금 분할이라 그러죠. 골든 룰을 만들었는데 그게 그 150석 다수당이 아니고요. 그리고 5분의 3 그 소위 그 뭐죠? 선진화법 예. 그 경계도 아니고 단지 헌법을 개헌하는 것만 막는 소위 그 200석 개헌 저지선 그것까지만 허용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코로나라든지 민생이라든지 당면한 현실 문제, 위기 문제에서 그 소위 재난기금과 같은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 선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종찬 소장께는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론조사 분석 전문가시니까 네. 깜깜이 구간, 그러니까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공표가 금지되는 구간 동안에 과연 민심이 어떻게 요동칠 것인가가 선거 직전에는 큰 관심사였는데 여론조사가 공표했던 기간과 그 공표 금지 기간, 이 기간 동안의 어떤 변화의 추이, 무엇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보십니까? 지역구는 큰 변화가 없었죠. 깜깜이 기간 동안 변화가 있었다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열린민주당이 하락세를 보였다는 거, 예. 그것만 다를 정도였었고, 선거 기간 내내 시종일관 판세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역시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네. 가장 마지막 발표됐던 대통령 지지율은 깜깜이 기간에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60%에 가까워집니다. 300명의 의석을 60%에 대입을 해보면 정확히 180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35%에 가까워집니다. 이걸 300명 의석수에 대입을 해보면 105명, 103명에 가까워지는 거죠. 예. 결국 처음도 끝도 나중도 대통령 지지율이었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를 우리뿐만 아니라 외신의 평가도 그랬습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 이도 저도 아닌 대통령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투표소에 안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 지역구를 보면은 원래 일주일 전에 뭐 이해찬 대표가 말한 것도 그렇고 130석 플러스 알파 그리고 뭐 최대 150석 이상도 가능할 것이다 정도였거든요. 근데 일주일 사이에 거기서 13석이죠. 13석 정도가 플러스된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전망은 단지 이제 각 정당의 전망이었죠. 정당이 100여 개의 지역구 정도는 공표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짐작으로 그 정도는 되겠다라고 이 지지층들을 끌고 가는 일종의 밴드 웨거닝을 생각했던 것이 예. 아주 촘촘하게 우리 이슈 폴폴처럼 그렇게 구체적인 분석을 꺼내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판세에서 중요했던 것은 결과적으로는 모든 변수 위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있었던 것이죠. 예. 누군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낙연 효과도 있고 또 김종인 위원장의 효과도 일부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이번 선거에서는 시종일관 계속해서 선거에 영향을 줬던 것은 보면은 수도권에서 이 여당 후보들이 당선되면서 얻었던 득표가 50%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죠. 예. 그래서 이것과 큰 차이가 없었듯이 지난번 지방선거 때 보면 광역단체장이 얻었던 득표율이 그 당시에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했습니다. 그때도 대통령 지지율, 이번도 대통령 지지율이었습니다. 예, 정 의원님. 그 일주일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의외로 있었고요. 네. 특히 경기라든지 서울 수도권을 보면 소위 접전 내지는 초접전 지역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진영으로 갈려갖고 서울에서도 소위 강남 3구라든지 아니면 분당이라든지 용인의 조금 보수 색채가 강한 지역 외에는 완전 전패를 했는데 네.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신승한 사람, 석패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일주일 사이에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완전히 거기에 뭐라 그럴까 못을 박는 그런 일련의 행태들이 있었다. 그걸 뭐 막말이라 하든 또는 사고를 쳤다고 하든 그런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집권당으로서의 어떤 정치를 잘 이끌어갔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여러 분석들처럼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통합당의 어떤 실책들 이런 것들이란 반사 이익의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작용했다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거든요. 그렇다면 이 성적표를 가지고 앞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전국 운영을 해야 되는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선 뭐 지금 현재 180석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개헌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자칫 잘못하면 이제 오만해질 수 있고 당내 파별 싸움이 시작될 수 있고 또 이제 대선이 2년 앞으로 더 오면서 이제 전당대회 당권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극렬하게 나타났을 때 네. 자중질환이 됐을 때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2004년에 열린우리당 때 그와 비슷한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오히려 말하자면 지금 그 코로나 사태 속에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나 황교안 대표가 제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국회를 열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 안을 전폭 받아들이면서 말하자면 야당 많이 이제 뭐 작아졌습니다만은 힘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야당과의 어떤 파트너십을 통해서 빨리 이 재난을 극복해가는 그런 어떤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만 예. 이것이 이제 바로 굳건하게 자기의 힘으로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부분을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아니다 생각하고 왜냐하면 현재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면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막 열린민주당을 제외하고는 미래한국당이 더 앞서는 결과들이 네. 나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예.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극명하게 나타나는 표 차이지. 어떻게 보면 정당 비례의 득표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5대5의 말하자면 백중세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구체적으로 인물들의 면면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총선의 최대 수혜자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전체 여당 선거 승리도 이끌고 또 종로에서도 승리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여권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강화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가장 관심이 가는 다음 행보가 지금 8월 당대표 경선에 나설지 이거거든요. 우선 뭐 이낙연 그 당선자는 본인도 말씀하셨다시피 당내 기반이 약하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이제 그러는 방식에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대선 후보가 되는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말하자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당대표를 통해서 당내 기반을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대선 후보로서 입지를 다질 것이냐 아니면 말하자면 역할 분담을 통해서 당대표 선거에 나가지 않으면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의 친문 진영과 본인이 아이덴티파이 완전 동일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이냐 왜냐하면 뭐 박은순 시장도 있고 이재명 지사도 있고 또 정세균 총리조차도 어쨌든 다음번 대선을 꿈꾸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의 관계들을 어떻게 형성하면서 당내의 자연스러운 현재 가장 말하자면 수혜자로서의 자기의 어드밴티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하나의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주자들이 너무 많아갖고 민주당은 이제 네. 앞으로 어떻게 어떤 행보들이 이어질지가 관심이 되는 부분이고 반대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이번 총선을 통해서 또 이른바 대권 주자로 불릴 수 있는 이름값을 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또 정리된 모습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일단 스스로 물러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 자신이 낙선을 했기 때문에 앞서서 또 지휘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과연 이 미래통합당을 되살리기 위한 기수가 또 누가 될 것인가도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고위 소속원 중에 아마 조경태 의원만 지금 살아남은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거는 거의 괴멸 수준이죠. 괴멸 수준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뼈 때리는 그런 현실을 진짜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김종인 현 선대위원장이든 해가지고 비대위 체제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당을 정비하면서 그 소위 국민 또는 유권자가 바라는 혁신이 있잖아요. 네. 그 혁신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지금 출마하지 않았던 또는 요번에 낙선했던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대선 주자가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은 전혀 새로운 인물이 그 등단할 것인지 그 등단할 수 있는 공백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과연 유권자들이 그런 어떤 그 올드 페이스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선함을 느낄지 그런 많은 고민이 아마 지금 집권 여당보다 10배는 더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잠깐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물론 코로나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고 좀 엉뚱한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트럼프가 많은 기여를 한 게 아닌가. 예. 갑자기 미국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런 거대한 나라 그리고 우리가 늘 관심 갖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상당히 비일관적으로 움직이거나 그런 언행 때문에 더 돋보이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전에 사실은 뭐 조국 사태라든지 뭐 지금 현재 앞으로 나올 라임이나 신라젠이나 또는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이게 대통령하고는 그렇게 좀 거리가 있는 문제라는 어떤 인식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또 경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이미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그 망가진 상태이지만 마치 또 전 세계가 다 어려우니까 그냥 그런 어려움인 거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 지지도가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비례대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미래 한국당이 제일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도요. 불과 3, 4개월 전에도 이 앞날을 모른다는 게 그대로 드러난 게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만 하면 자기들이 굉장히 많은 의석을 확보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랬죠.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은 비례대표 다 없애고 소선거구제로 하자 그렇죠. 그랬는데 예. 만약에 그랬으면 어떨 뻔했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예, 지금 예. 김영주 의원께서는 민주당의 미래를 그리고 정호기 의원께서 통합당의 미래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배종찬 소장께서는 두 당의 미래를 여론조사 분석 전문가답게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총선 국면이 이제 달라지겠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일종의 선거 이후의 컨벤션 효과로 대통령의 지지율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일단 여대 야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후반기 국정 운영이 상당히 안정적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추가 상승할 수가 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면 또 연동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여권 내에 자기 대권 경쟁은 상당히 이제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낙연 효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후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낙연 전 총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권 후보로 이번에 또 다른 이 양산을의 김두관 후보도 있죠. 예. 그다음에 이광재 또 당선인도 있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치열해질 수 있는데 단지 이번 총선에 참가했던 그런 인물들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들도 사실은 이번 선거에 간접적인 기여를 한 것이거든요. 네. 박원순 시장 또 이재명 지사까지 상당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 각축전이 벌어지기 마련인데 정반대로 이제 숙제는 미래통합당이 더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 이제 외연 확대를 해야 되는데 마치 지지층의 갈라파고스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예. 갈라파고스라는 것은 완전히 고립된 하나의 섬처럼 이제 영남으로 고립되어 있죠. 연령대도 주로 60세 이상이죠. 이념적으로도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는 당을 이끌어갈 인물이 수도권에서 외연 확대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연령 지지층의 확대를 40대, 30대까지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중도까지 견인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숙제를 부여받은 인물이 누구냐, 이제 더 탐색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의 예로서 경남의 김태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본인의 이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인물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겠습니다. 네. 이런 인물들의 이제는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무소속 당선된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권성동 5명의 무소속 당선인 중에서 무려 4명이 통합당에서 국회의원을 오랫동안 해왔던 중견 정치인들인데 이 4명의 앞으로 행보 또 지금 워낙 그 당의 중진들이 많이 이번 총선에서 낙마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당의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이제 당으로 다시 복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4사람의 당선이 주는 함의가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공천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예. 또 하나는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지사의 경우에는 당을 위해서 험지로 출마하라는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각대로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굉장히 자고 우면하는 것 같이 보이면서 어쨌든 종로로 출마한 황교안 대표는 지금 패배한 상황 아닙니까? 네. 또 오세훈 전 시장도 애초부터 험지로 들어가서 지금 패배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권 주자가 되려면은 당의 명운과 어떤 당이 주어지는 역할과 상관없이 내가 유리한 지역으로 가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게 맞는 것인지서부터 네.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도지사는 대권 생각을 물론 하겠죠. 예. 그래서 포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당에는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야당의 경우에는 과연 이 사람들만 해갖고 될 것이냐? 더 공간을 넓혀서 더 많은 새로운 인물들 또는 소위 다크호스라고 하는 사람들을 정말 만들어라도 내야 네.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단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예. 그런데 들어오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전히 제 개인 생각이지만 비대위 체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 경쟁을 함으로써 말씀하셨듯이 수도권과 젊은 층을 견인할 수 있는 참신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 상대당이 뭐 1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가 하는 예. 거를 이번에 통합당 스스로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그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계속 민주당은 워낙 차기 주자들이 많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 의원께는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험지 출마로 어쨌든 낙마한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네. 대표적으로 김부겸 의원이라든지 이분들은 이제 뭐 끝이라고 봐야 됩니까?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끝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입지가 예.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대선이 멀리 남아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비교적 2년이냐면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 이미지를 메이크업 한다라고 하는 것이 총선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부산 또 대구에서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분한테 완전히 기회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어려운 곳에서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김부겸 후보는 또 연령대라든지 여러 가지 마지막 찬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네. 또 김영춘 의원은 여전히 뭐 아직 뭐 시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뭐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봐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두관 또 뭐 자치단체장 이런 굵직굵직한 먼저 우리 당내에서 손꼽히는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뒤처져서 말하자면 레이스에서 불리한 그런 위치에 처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자중 질환을 가장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민주당의 현재 상황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뭐 자중 과거처럼 이제 과거에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2008년 이후에 한 8년 동안을 거의 뭐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았던 경험이 솔직히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막 서로 원색적인 어떤 분열, 뭐 사수파냐 아니냐,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어떤 대결은 아닐 것이고, 예. 네. 어쨌든 좀 더 치열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팀이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또 동질성을 강화하는 그런 방식을 추구해 가야 될 것 같고, 또 네. 이광재 지사도 들어왔고 또 김민석 전 의원도 정말 들어왔기 많습니다. 때문에 예. 이제는 아마 이제 서로 자기의 말하자면 역량을 가시하려고 하는 그런 말하면 봄 여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영준 연령대도 주로 60세 이상이죠. 이념적으로도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는 당을 이끌어갈 인물이 수도권에서 외연 확대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연령 지지층의 확대를 40대, 30대까지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중도까지 견인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숙제를 부여받은 인물이 누구냐. 이제 더 탐색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의 예로서 경남의 김태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본인의 이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인물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겠습니다. 네. 이런 인물들의 이제는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무소속 당선된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권성동 5명의 무소속 당선인 중에서 무려 4명이 통합당에서 국회의원을 오랫동안 해왔던 중견 정치인들인데, 이 4명의 앞으로 행보, 또 지금 워낙 그 당의 중진들이 많이 이번 총선에서 낙마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당의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이제 당으로 다시 복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4사람의 당선이 주는 함의가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공천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예. 또 하나는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지사의 경우에는 당을 위해서 험지로 출마하라는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각대로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굉장히 자고 우면하는 것 같이 보이면서 어쨌든 종로로 출마한 황교안 대표는 지금 패배한 상황 아닙니까? 네. 또 오세훈 전 시장도 애초부터 험지로 들어가서 지금 패배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권 주자가 되려면은 당의 명운과 어떤 당이 주어지는 역할과 상관없이 내가 유리한 지역으로 가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게 맞는 것인지서부터 네.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도지사는 대권 생각을 물론 하겠죠. 예. 그래서 포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당에는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야당의 경우에는 과연 이 사람들만 해갖고 될 것이냐? 더 공간을 넓혀서 더 많은 새로운 인물들 또는 소위 다크호스라고 하는 사람들을 정말 만들어라도 내야 네.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단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예. 그런데 들어오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전히 제 개인 생각이지만 비대위 체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 경쟁을 함으로써 말씀하셨듯이 수도권과 젊은 층을 견인할 수 있는 참신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 상대당이 뭐 1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가 하는 예. 거를 이번에 통합당 스스로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계속 민주당은 워낙 차기 주자들이 많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 의원께는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험지 출마로 어쨌든 낙마한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네. 대표적으로 김부겸 의원이라든지 이분들은 이제 뭐 끝이라고 봐야 됩니까?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끝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입지가 예.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대선이 멀리 남아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비교적 2년이냐면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 이미지를 메이크업 한다라고 하는 것이 총선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부산 또 대구에서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분한테 완전히 기회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어려운 곳에서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김부겸 후보는 또 연령대라든 여러 가지 마지막 찬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네. 또 김영춘 의원은 여전히 뭐 아직 뭐 시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뭐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봐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두관 또 뭐 자치단체장 이런 굵직굵직한 먼저 우리 당내에서 손꼽히는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뒤처져서 말하자면 레이스에서 불리한 그런 위치에 처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자중 질환을 가장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민주당의 현재 상황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뭐 자중 과거처럼 이제 과거에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2008년 이후에 한 8년 동안을 거의 뭐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았던 경험이 솔직히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막 서로 원색적인 어떤 분열, 뭐 사수파냐 아니냐,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어떤 대결은 아닐 것이고, 예. 네. 어쨌든 좀 더 치열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팀이라고 하는 그런 뭐 말하자면 또 동질성을 강화하는 그런 방식을 추구해 가야 될 것 같고, 또 네. 이광재 지사도 들어왔고 또 김민석 전 의원도 정말 들어왔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이제는 아마 이제 서로 자기의 말하자면 역량을 가시하려고 하는 그런 말하면 봄 여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용주 의원 말씀대로 이런 당권 내에서도 사실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강조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낮았다면은 각축전이 아주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이것마저도 대통령의 통제 하에 놓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 대통령의 복심 이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한때는 우리가 이제 차기 대권 구도를 이야기할 때 총선이 끝나고 나면 급격히 차기 대권 구도로 레이스로 접어들 것이다 봤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이 정도로 대통령 지지율이 50% 중후반 정도 가면 여권이 아주 주자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여전히 대통령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짧게 추가로 말씀드리면 야당 쪽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샤이 보수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정호기 의원 말씀대로 막판에 그런 막말 있으면
이 샤이 보수는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투표소를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끌어낼 수 있는 주자가 과연 리더가 누구인가라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호감도를 상승시키고 당내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조직 장악인데 그렇다면 적어도 광역단체장급 3선 이상 또 개파 초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뭐 지금 이제 원희룡 지사라 원희룡 지사. 그 말씀하셨던 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은 복당에 대해서는 지금 허용이 되지 않은 상태지만 예.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당선인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이 부분들을 갖다가 돌파해 내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요번에 또 그 들어간 사람 중에 친문 청와대 인사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우산처럼 작동을 할 것 같은데요. 이 각 당의 당권이라든지 2년 후에 있을 대권과 함께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 및 검찰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미 기소된 사건도 있고 수사 중인 사건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권력형 비리와 연관된 부분이 있고 그런데 또 이제 공수처가 또 출범하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정치에 녹여들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미 지금 총선은 끝났지만 당선자 가운데 90명의 위반 사례가 나왔다라는 보도를 지금 잠깐 읽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법대로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법대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마치도 권력이 윤석열 검찰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다 더 플러스해서 소위 언필칭 보수 언론기관과 관련해서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도 그 샤이 보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목할 부분이고요. 대선에 가까워지면 결국 변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아닙니까? 근데 소득 주도 성장도 그렇고 주 52시간 근로도 그렇고요. 탈원전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수습해 나가는가. 이런 부분이 아마 상황 변수로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총선은 끝났지만 그 여야 그리고 청와대까지 과제는 산적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정호기 의원께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양당 체제가 공고화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3정당대로 완전히 이번에 존재감을 잃은 것 같습니다. 뭐 민생당 같은 경우에는 0석을 얻었고 정의당도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석을 얻는데 그쳐서 앞으로 다음 행보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좀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게 말하자면 준연동형 비례대표라는 제도 있기 이전에 지난 20대에서 다당제적인 가능성들을 사실 국민의당이 잉태를 한 거죠. 그런데 국민의당에서 그 당이 계속 줄어들어가는 모습. 거기에서 국민들이 실망했기 때문에 이제 다당제는 우리나라에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고 그것이 예. 말하자면 보수의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탄핵 이후에 다시 한번 재점화가 이루어지면서 양대 축으로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지역에서의 어떤 말하자면 분열 그런 것으로 이제 이번 선거에서 그대로 나타났다고 보고 그것의 최대의 희생자가 사실은 정의당이 되었던 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아마 당연한 것이고 네. 또 호남 기반으로 어쨌든 뭐 대통령이 되시던 이낙연 총리의 힘이든 간에 그렇게 이렇게 집중해 주다 보니까 민생당이 그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없었습니다. 예. 네. 그런 것들이 이번에 극명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도는 다당제를 원했으나 실제로 우리 국민이 그런 제도를 그대 양당에 어떻게 보면 뭡니까? 꼼수 아닙니까? 꼼수보다는 네. 큰 어떤 폭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큰 힘 세력 자랑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런 것으로 무지막지하게 사실은 그것을 원래의 정신을 훼손시켜 버린 건데 어쨌든 그것 또한 국민의 선택이다 심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정말 수많은 거의 50cm 가까운 수많은 정당이 이번에 출연한 건 사실인데 국민들 스스로가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당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 정당의 공약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제도가 진행했고 아마 이 제도가 사실은 오래 갈 수 있는 제도가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큰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무지막지한 힘을 가진 두 거대 정당들이 이제는 또 다른 더 큰 힘을
키우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위성정당에 대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17석, 15석을 이 체급을 더 키우기 위해서 지금은 독립된 정당이지만 결국은 합당 체제로 수순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 위성정당의 미래들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세석의 결국 행선지는 뭐 이런 부분들도 관심이 쏠립니다. 먼저 정웅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볼 때는 합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시간의 문제지. 네. 어디가 다른 정당에 애초부터 자매 정당 뭐 하면서 뭐 1, 5, 또 2, 4 해가면서 예. 이미 우리는 DNA가 같아요라고 이미 얘기한 거 아닐까요? 네. 그리고 열린민주당은 뭐 심지어는 뭐 서자정당 별소리가 다 나왔고 막판에 여기도 대표의 어떤 그 막말 비슷한 발언 때문에 많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그 집권 여당과 집권 여당이 정통성을 인정하는 네. 그 형제당에게 그 몰아준 것 같은데요. 결국은 거대 정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하나의 거대 정당과 잘못하면 의미를 많이 상실하는 보수 야당으로 이거는 한국의 정치 발전이라든지 정당 정치에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새로운 황교안 대표는 이제 대표직을 물러났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 이 보수 야당이 이제는 정말 움직여야 돼. 사실은 뭐 그 혁신과 통합이라 그래서 했지만 혁신한 게 뭐 있냐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대답할 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양당 정당이 양당 체제가 됐든 아니면 다시 또 다당 체제로 진화하든 간에 일단은 보수 야당이 추스리는 과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건 정당 발전이라든지 견제와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의당 또 국민의당 민생당 중에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예. 그래도 후배 정치인들이나 또 그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좀 더 그것보단 더 세련되고 멋있게 은퇴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습니다. 예. 양당의 상황이 전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덩치가 훨씬 작아진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과 당연히 이제 합당의 수순을 밟을 텐데 여당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의석수가 책임의 무게로 이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탄력을 받고 있고 지금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칫 열린민주당과 이제 합당의 수순으로 가면 검찰 이슈가 또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구나 또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열린민주당을 받아들이는 속셈이 뭐냐. 정치권에서 이거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부자몸조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에도 부정적 영향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신중한 모드, 이른바 우리가 초신중 모드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당분간은 열린민주당과 합당하는 것은 좀 유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앞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다른 소수 정당에서 온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은 뭐 일부 의원들이 본인의 원래 당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발언을 한 사람도 있고요. 여기에서 잡음이 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셀프 제명을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런 것이 쉽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는 21대 국회는 철저하게 양당 체제이고 진영 간 프레임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개인이 이탈해서 본인의 모 정당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더불어시민당에 남아서 민주당과 통합될 가능성은 극히 커 보인다고 제가 보입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뭐 합하든 안 합하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만약에 국회에서 표결을 한다 그러면은 거의 같은 입장 아닐까 싶은 예.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의 경우에 앞에 10명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명 정도가 약간 특이한 이름을 가진 소수 정당에서 한 네. 명씩 후보로 나왔고 나머지는 시민을 위하여. 예. 근데 시민을 위하여가 원래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예. 이렇게 네, 해가지고 맞습니다. 거기서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도 거의 한몸통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자진 제명을 한다 그래도 2명밖에 없을 것 같다는 예. 좀 생각이 드네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의 네. 정당에 네. 예, 또 출신이 있습니다.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내일 더불어시민당의 이종걸 대표와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시기로 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내일 또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선거 좀 지켜보면은 거대 양당 구도는 공고해지고 뭔가 소수 정당들의 힘을 잃은 모양새인데 자연스럽게 지역 구도도 굉장히 강화됐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정치권에 남은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죠. 이제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완만하게 돼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한편으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선도적으로 사전투표에서 호남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전히 부울경에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싹쓸이 한 것도 아니거든요. 예. 물론 대구는 대구대로 무슨 호남은 호남대로 완전히 이제 석군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옅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국민들 전체의 흐름이 과거처럼 그렇게 뭐 지역주의에 기반해서 정치하는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다시 퇴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기본적으로는 어차피 자치단체장들이 특히 부산 같은 경우 경남 같은 자치단체장들이 상당히 민주당에 많고 그런 상태에서 자기 또 재생산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뭐 180도로 후퇴했다, 90도로 후퇴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 이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분석적 차원에서 짧게만 좀 덧붙이고 싶은데 예. 이번 선거 결과가 지역주의다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수도권에서 그렇지만 접전을 펼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밑에는 상당수의 핑크빛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게 이념으로 두동강이 사실 나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저는 갈등의 봉합은 없다고 보이거든요. 네. 이걸 지역주의로 치부하면은 상당히 저는 이거는 상당히 이 폄훼하는 또 협량한 그런 분석일 것이고 상당히 이념적으로 지금 나눠져 있다. 예. 이 부분을 봐야만 저는 이것에 대한 갈등의 봉합과 치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어떤 미국도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도 다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것이고 그걸 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아니- 우리가 인장 사회생활 속에서 어떤 지역적 폄훼를 한다든지 차별이 있다든지 그거는 문제가 되지만 네. 정치 세계에 있어서의 어떤 대립구도 부분들은 또 좀 변화 발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네. 아니 그렇긴 한데요. 사실 그 미국이라는 나라 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은 국토 사이즈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하루에 다 다닐 수 있는 지역에서 어찌됐든 지금 그림을 보면은 한쪽은 뭐 짙은 핑크빛, 한쪽은 뭐 파란빛 이렇게 갈라져 있고 이게 굳이 지역 구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념을 말씀하셨는데 진영으로 지금 더 갈등과 극단화의 모습을 과거보다 보이는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과거에는 김부겸 의원이 경북 대구에서 뽑히기도 하고 김영춘 의원이 뽑히기도 하고 또 어딥니까? 전라도에서 이정현 의원이 예, 되기도 하고 정운천 의원이 되기도 그렇죠. 했거든요. 그렇게 진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강남에서 그 민주당이 되기도 하고 이랬었단 전현희 말이죠. 의원이 강남으로 네, 그러니까 됐죠. 이거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와 상관없이 이런 갈등을 정치권이 일정 정도 활용했다. 이런 부분은 시정돼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실 석배율 제도나 중선거구제가 됐다면 사실은 또 다른 결과들로 색깔들도 나눴을 겁니다. 그랬을 그러니까 겁니다. 제도적인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 예. 또 그런 부분은 물론 국가적 과제죠. 사회적 과제. 사회가 그만큼 이념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만은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 또 대결 지점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배관시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정호김 전 국회의원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